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TBS 기후테크 토크 콘서트 2050 서울의 미래를 구하라. 오늘 MC를 맡은 저는 레이디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크리스티안 브루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기후 위기를 비비러 느껴질 만큼 굉장히 많이 심각해졌잖아요. 예, 정말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는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위기 속에서 전 세계가 지금 기후 테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테크라는 것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육성하고 변화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서울시가 이곳 DDP에서 2023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기후테크가 탄소 중립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렇게 토크 콘서트 이 시간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 다들 준비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다들 점잖은 분들이 오늘 많이 그러네요. 오셨어요. 네,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와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의 임영주 교수입니다. 일어서셔가지고 저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의 임영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날씨와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소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한철 쌤도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일어나서 해야죠. 네. 네,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나란히 컨퍼런스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한철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TBS 기후테크 토크 콘서트 2050 서울의 미래를 구하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후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좀 어렵고 좀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밸런스 게임을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 이 기후 위기가 생각보다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좋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첫 번째, 평생 고기 안 먹기 대 평생 밀가루 안 먹기. 쉽지 않아요. 이거 너무 어렵다. 아니, 너무 어렵죠? 몸풀기로 간단한 거 한다고 했는데 간단하지 않잖아요. 우리 크리스티안 저요? 뭐 하실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엄마가 좋다 아빠가 좋다 같은 질문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단백질을 포기 못 하겠어요. 그건 맞죠. 네, 저 밀가루 포기하겠습니다. 밀가루? 네. 근데 밀가루 못 먹으면 빵도 못 먹고 국수도 못 먹고. 밀가루 만두 맛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교수님들은 혹시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요, 저는 밀가루를 포기하겠어요. 저는 고기를 덜 먹기 위해서 아침마다 식물성 단백질을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고기 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떠세요? 고기 평생 안 먹겠다. 고기 평생 안 먹겠다. 손 들어주세요. 너무 생각보다 많지 없는데? 않아요. 딱 두 분. 진짜 네, 너무 두 없는데. 분밖에 안 계세요. 밀가루 안 먹겠다? 와.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어서 역시 그래요. 한국에서 바비큐 맛있거든요. 삼겹살 포기 못해. 네, 맛있어요. 그렇구나. 맛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한테 이유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습관인 것 같고요. 예, 사실 밀가루도 매일 뭐 라면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포기 못하는데. 포기를 절대 못하지만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그래도 고기는 포기할 수 없지 않을까. 진짜예요? 안 먹고 사실 수 있으세요? 여기선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가보아서. 극단적인 질문이었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그래도 밀가루 포기 못해요. 저 완전 빵순이거든요. 그러면 파스타도 포기 못하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1년의 반을 여름으로 살기 대 1년의 반을 겨울로 살기. 요거 어떨까요? 크리스티안 일단 뭐 멕시코에서 왔으니까 네. 여름 좀 견딜만 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이 질문 들어보니까 쉽지 않아요. 대답을 아무것도 안 하네. 아까부터. 여름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름이요? 네. 역시 여름이 낫다. 이한철 씨? 여름. 저도 여름이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수들이 요즘 겨울에 행사가 없어가지고 더 바쁘게 좀 신나게 지내려면 여름이 낫지 않을까. 나의 생계를 위해서. 그런데
그 크리스티아는 멕시코는 눈이 안 오지 않아요? 눈 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겨울을 더 선택할 것 같은데 또 의외네요. 아니에요. 추위를 많이 탑니다. 예, 멕시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타는데. 그럼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또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으로 살겠다. 여름. 여름 굉장히 꽤 많네요, 많습니다. 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근데 겨울로 살겠다? 겨울? 잠깐만, 겨울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여름은 이제 옷을 벗을 수가 없는데 겨울은 껴입으면 되니까. 아, 견딜만하다, 추위가. 네. 뭐 영하 40도도?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름 아까 손 드신 분 계셨잖아요. 네. 여기 우리 선생님한테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름이 조금 더 견딜만 하실까요? 지금이 겨울이니까 좀 여름이 그리운 것 같아요. 아, 그쵸. 맞아. 또 목소리가 굉장히 난망적으로 치니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수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둘 다 포기 못해요. 그러면 안 선택해야 되죠. 된다면 저희도 하나 지금 다 선택하셔야 돼요. 포기했는데. 여름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사실 또 겨울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추위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가 너무 숙연해지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름이 좋습니다. 여름에 여름으로? 태어났거든요. 여름. 저는 겨울이 더 좋습니다. 추우면은 집에 일찍 들어가기 때문에요. 가정이 좀 화목해질 것 같아요. 대화도 가정의 좀 많이 화목을 하고. 위해서. 지금 집에서 이 TV 프로 보고 계셔가지고. 맞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재밌게 게임으로 한번 처음에 말문을 열어봤지만 지금 우리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와 관련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그쵸. 있긴 해요. 육식업에서 배출되는 탄소 양이 또 어마어마하고 기후 위기 때문에 역시 밀도 최근에 생산량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고. 근데 솔직히 마지막 질문은 벌써 현질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올해는 날씨 보면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그러니까 가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봄이랑 모르겠지만. 가을이 네. 거의 스쳐 지나갔다. 근데 이러다가 진짜 한 2050년쯤 그때쯤에는 진짜 지구가 큰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2050년이 됐다고 해서 바로 지구가 멸망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2050년의 지구는 지금과는 많이 다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요. 계절의 변화는 이미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본 음악이죠?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비발디의 명곡 사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주되는 이 곡도 사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멜로디가 아닌데요. 어찌된 영문일까요? 비발디 사계는 현악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고 현란한 테크닉, 금관악기가 따라하기 힘든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재차 여쭤봤었어요. 금관악기가 정말로 들어가는 거 맞냐고.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계가 아니어서 정말 이럴 수 있다고. 왜냐면 한 번도 타악기로 연주되는 곡은 아니니까. 비발디의 사계를 바탕으로 2050년의 사계를 상상한 곡입니다. 비발디의 사계는 현악기로만 연주되는데 2050년 버전에는 타악기와 금관악기가 추가됐습니다. 음악이 원래 비발디의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의 찬란함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2050의 버전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우 황폐했고요. 그 훼손되고 타계된 거를 타악기가 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후위기가 바꾼 2050년의 서울의 사계절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네, 이 영상으로 뉴욕 기후 주간에 국내 최초로 상도 받고 전 세계 140개 국어 방영됐었는데 전 세계가 이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비발디가 이 사계를 만들 때 변화무쌍한 그 자연을 모티브로 만든 곡인데 비발디에게 영감을 준 300년 전의 그 사계절이 지금의 사계절과 과연 같을까요? 아니죠. 예. 기후이기 때문에 계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 AI가 그 달라진 계절을 바탕으로 편곡한 이 현대판 사계는 원래 봄 같은 경우도 장조잖아요. 빰빰빰빰 빠라밤. 그쵸, 그쵸. 빠라밤빰빰인데 지금 우리가 들었던 반조였어. 봄은 슬퍼요. 슬퍼요. 아니 봄은 만물이 펴야 되는데 다 지게 생겼어요. 아주.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슬프고 좀 무섭고 좀 섬뜩하기도 했는데 1700년대 사계와 2000년대 사계는 다르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우리나라는 1900년대 초반부터 관측자료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인데요. 일제강점기에 비해서 최근에는 여름은 한 20일 정도 길어졌고요. 반대로 겨울은 20일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기후 위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이야기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처음에 지구온난화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는요, 그냥 기후변화라는 말이 있었어요. Climate Change, Climate Crisis, Climate Emergency라고 해서 응급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요즘은 또 이 가열이 아니라 이제 진짜 끓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고요. 기후변화의 주범은 인류고, 인류가 만들어낸 이 상황이 자연의 피해가 된다면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현상이 이 지구가 끓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가 이제 끓는다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게 올 한 해 지구에서 이상한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지금 이 사진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어디 뭐 가평? 해외 사진 같은데 여기가 맞추기가 어디예요? 힘드네요. 근데 굉장히 뭔가 물이 있다가 사라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뻘 아니에요 혹시? 여기는 바로 아마존 강입니다. 아마존은 푸르르고 네, 강물이 물도 넘치는 곳 아닌가요? 세상에서 가장 수량이 많은 곳이 강이죠, 예. 아마존 강이고요. 또 습도 가장 울창한 곳이 아마존인데 무려 120년 만에 가뭄 때문에 배도 못 다니고 강 돌고래가 무려 1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막 같아요. 지금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네. 심각하게. 굉장히 그 만년설이라 해서 절대 녹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빙하들도 녹아서 그 안에 있었던 박테리아도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서 빙하가 녹는 속도가 더 심각하게 빨라진다라는 그런 연쇄작용이 우리의 생태계를 많이 또 위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혹시 이거 어디를 찍은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언니 근데 사진 그 렌즈 안 닦고 찍었나요? 왜 이렇게 뿌옇죠? 색깔이 근데 너무 붉어요. 노을인가? 인화를 잘못한 사진? 그건 아니고요. 뉴욕을 찍은 사진입니다. 뉴욕이요? 네. 근데 왜 이런 거예요? 올해 캐나다에서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10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을 했고요. 약 14만 헥타르. 감이 안 오실 텐데요. 그리스보다 더 넓은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대규모 산불이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한 연기가 뉴욕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뉴욕은 매우 심각한 대기질 문제가 있었고요. 심지어 비행기가 결항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산불도 기후 위기랑 관련이 있긴 있는 거겠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건조한 풀, 건조한 나무가 산불 발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가뭄이 발생한다면 이 가뭄으로 인해서 나무랑 풀은 바짝 마르게 되고요. 작은 불길만 생기더라도 넓은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뉴욕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들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 올해 9월에 태풍 때문에 뉴욕이 완전 물에 잠긴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Our large cities are now experiencing with greater frequency and greater intensity. Yeah, I think Seoul has been alerted to the problem of extreme weather. The same thing happened in New York with Hurricane Ida. Unfortunately, in the U.S., that was experienced recently in Queens, in which sadly 11 people lost their lives, including one who was only a 2-year-old baby. Seoul and New York are vulnerable, but they are vulnerable for different reasons, okay, because of their own special topographies and that kind of thing. So we need a solution that's sort of citywide for a whole array of housing that is now at risk because of increased frequency and intensity of storms. 사실 다른 곳도 아니고 뉴욕 같은 경우는 서울처럼 굉장히 대도시고 모든 것이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상하수도 시설도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인데 완전 물에 잠겼다는 그 소식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뜨거워지고 있어서 서울도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 발간된 IPCC 6차 보고서는 기온 상승을 1.1도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 그거보다 더 빨라가지고요. 약 1.6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왜 우리만 1.6도예요? 아마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녹지가 도시화되면서 사실은 기온이 더 상승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연근의 수온의 상승은 전 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가파릅니다. 약 한 2배 정도 빨리 바닷물이 데워지고 있는데요. 도시화뿐만 아니라 바다의 온난화도 기온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과연 안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손석우 교수님이 오늘 미니 강연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제가 조금 우울한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올 여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다. 가장 기억이 안 좋았던 사건이었다.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핑크색으로 보인 지역이 이틀 동안 비가 500mm 이상 내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단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었던 그런 극단적인 폭우가 내린 거죠. 위쪽을 보시면은 강 같은 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리오천이라는 하천입니다. 사실 작은 강은 아닌데요. 여기서 이제 물이 넘쳤고요. 이 범람한 강물, 이 강물들은 저지대인 지하차도에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유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거를 작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기상을 하시는 분들은 고유 명사로 서울 홍수라고 부르는데요. 작년 8월 8일 날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집중호우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발생을 했습니다. 강남은 비가 엄청 많이 왔고요. 매우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간당 141.5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140mm라면) 별로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한 30mm만 넘더라도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울 정도의 세차입니다. 보통 이제 30mm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와이퍼로 더 이상 빗물을 치울 수 없는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이거 홍수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안타깝게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배수 시스템의 설계 용량이 시간당 95m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이상적인 값입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적죠. 왜냐하면 이 하수도에 뭐 오물도 있고요, 어디에는 파손도 돼 있고, 그래서 시간당 95mm, 이거 최대 용량인 거고요. 실제는 이거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비가 서울 남부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내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남부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울산, 뭐 광주, 대전 이런 데 사셨다면은 조금 다르게 작년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여름은 남부지방에서는 가뭄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가뭄이었냐? 가뭄이 무려 작년 한 해 동안 227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관측 기록상 가장 장기간 가뭄이었고요. 근데 이걸로 끝났느냐? 이 가뭄은 올 초까지 계속돼가지고요. 올 6월까지 남부지방은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아마 서울에 사시면은 물이 없어서 12시까지만 수돗물 쓸 수 있고 나머지 하루 종일 수돗물 못 쓰고 이런 거 상상 못 하실 거예요. 남부지방은 올 이른 여름까지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8월 9일 일기예보는 어떻게 됐었냐면요, 서울 지역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었고요, 남부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영동지방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생됐어요. 하루입니다, 하루. 이게 다른 날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어느 지역은 가뭄이 들고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복합재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복합재해들이 최근 들어서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mm 비가 온다. 한 달에 100mm 비가 오는데 30일 동안 3mm, 3mm, 3mm 오면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적당히 저희가 물 관리도 할 수 있고요. 댐이 무너진다든지 어느 지역에 물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내 비가 안 오다가 하루 이틀에 100mm가 다 내립니다. 피해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자, 기후위기.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렇게 또 반문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거 공포 마케팅 아니냐. 근데 이제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게요, 되게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이냐, 되게 암울합니다. 금세기 말에 현재 대비 2도에서 심지어 6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염은 엄청 빈번해질 거고요, 9배, 최대 9배 더 폭염이 많아질 걸 보고 있습니다. 열대야는 심지어 20배 이상 증가할 걸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밤중에도 에어컨을 반드시 켜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1850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의 기온의 장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9월 혹시 보이세요? 빅점프를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약에 저희가 기후위기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은 아마 올해 9월 온도는 한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예상하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되게 어려워졌는데요, 기후를 이해하는 데 이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이 필요하고요.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발표 끝내시면 박수를 습관적으로 치게 되는데 내용이 너무 심각해서 맞아요. 박수를 치기까지도 좀 부끄러워지네요. 네. 저는 정말 너무 걱정이 돼요. 마지막에 불확실하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점점 힘들어진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파리협정에서 목표가 금세기, 앞으로 한 7, 80년 남았는데요, 금세기 안에 온난화를 1.5도로 국한시킨다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데 이미 거의 1.3도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온난화 될지 몰랐습니다. 또 그것에 의한 피해가 어떻게 될지 좀 사실 예상이 안 됩니다. 어떡해요.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는 거는 냉난방비. 얼마나 들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 이제 그때도 한밤중에도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 그러면 어떡해요? 나 돈 어떡해요? 그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네, 현실적인 가장 걱정거리예요. 똑같은 양을 사용했는데 뭐 가스가 됐건 전기가 됐건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금액의 고지서를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올라요. 계속 가격이. 맞습니다. 전기세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멕시코는 요금이 싼 편인데 근데 한국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전 세계 3위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전기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전기 요금은 1등부터 쭉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예요. 굉장히 저렴한 편이군요. 네, 가장 저렴하고요. 심지어는 독일의 같은 경우가 가장 전기요금이 높은데 3.5배 이상이 독일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독일처럼 3.5배를 더 높인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1년 동안 내야 되는데, 하지만 사실은 전기요금 현실화는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경제까지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라서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하고 전기요금 현실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 냉난방비 벌써부터 걱정인데. 걱정이죠. 네. 어떻게 이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런 집이 뭐 한국에 있지 않아요? 그런 집이 한국에 그렇지, 있다고요? 한국에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그게 어디인지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주 교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교수님의 미니 강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뭐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살고 계시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교수님은 우울한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어떤 우울한 미래가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인간은 이제 테크닉의 기술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하고 싶냐면 에너지 절약 기술이에요. 우리가 콘센트를 뽑아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극한 상황에서 아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집에서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의 전기요금은 얼마나 더 많이 나올까요? 네, 상상도 하기 싫으시죠? 춥게 살 수는 없고 덥게 살 수는 없잖아요. 더우면 시원하게 살 수 있고 추우면 따뜻하게 살 수 있는데 에너지 안 쓰고 사는 집, 그런 집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은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사실 냉방비, 난방비 폭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집에 살고 있어요. 틀기는 틀어야겠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바로 뽁뽁이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비닐 갖다 붙여요.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난방 텐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거실에 텐트 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 방에 가서 보면 한쪽 방은 난방을 안 틀래라고 봤더니 거기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요. 이런 집에서 여러분들이 전염병을 걱정을 하십니까? 폐렴을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인간이 살면서 95% 이상을 건물 안에서 살고 있는데 건물이 호흡에도 안 좋고 추위에도 안 좋고 온열 환자가 생기고 냉열 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집을 고쳐야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굉장히 보건학적으로도 위생적인 바닥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바닥 밑에 열선을 깔아서 우리는 바닥 난방을 하고 있는데 그 바닥 난방 위에다 뭘 깔고 있죠? 전부 다 층간소음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매트를 깔고 있잖아요. 그것도 스펀지 매트를. 그러면 이 열이 올라올까요? 올라오지도 않은데 보일러를 틀고 있어요. 그건 말이 돼요? 겨울철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보일러를 틀어놓으면 어디가 뜨거워져야 되죠? 당연히 우리는 바닥 난방을 하니까 바닥이 뜨겁죠. 그런데 층간소음 난다고 거기를 전부 스펀지로 깔아놔요. 그러면 열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바닥을 단열재로 덮었기 때문에 열을 차단시켜서 실내 공기는 보일러를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거예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만들어낸 정말 비극인 거예요. 그럼 층간소음을 없애야 되겠죠? 층간소음은 어떻게 나느냐? 공기에 의해서 음이 전달이 되고요. 고체에 의해서 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걸 끊어주기만 하면 우리는 매트를 안 깔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원 이지하우스라고 하는 2017년 11월 달에 완공이 됐는데요. 완공했던 그 시점에 측정기를 가져다가 측정을 해봤더니 경량음 1등급이 나오고 중량음 4등급이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랬을까요? 콘크리트 바닥하고 콘크리트 벽 사이에 파란색 띠가 돌아가고 있죠. 저게 스펀지예요. 그래서 바닥의 콘크리트와 벽의 콘크리트 사이를 끊어줬어요. 바닥과 벽의 콘크리트가 서로 닿지 못하도록 스펀지로 끊어줬더니 아래층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민원이 많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고체음을 전달을 막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바닥에 스펀지 안 깔아도 돼요. 그러면 보일러 틀면 바닥이 따뜻하면서 공기도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내가 돈을 쓴 만큼 따뜻한 공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조금 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건물은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단열재로 둘러서 막아야 돼요. 그래야 열의 전달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막아야 돼요. 매질을 통해서 움직이면 전도에 의한 열 이동, 그리고 공기의 분자에 의해서 움직이면 대류에 의한 열 이동,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열 이동은 일어나는 걸 잘 생각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면 되는데요. 건물 콘크리트 바깥쪽에 단열재를 딱 쌌다고 쳐요. 단열재가 있는데 단열재가 끊어진 부분에 열이 나가면요, 양동이에 구멍이 뚫리면 물이 흐르듯이 건물에서도 열이 막 흘러나갑니다. 그 부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온도차에 의해서 결로 현상이 먼저 생기고요. 결로가 발생된 곳이 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곰팡이 포자가 착상을 해서 거기서 곰팡이를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의한 열 손실, 다시 말하면 단열이 안 된 집에 살면 곰팡이가 많아요. 우리 집에 곰팡이 진짜 많은데 에너지 소비형 건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유리창 밑에도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있는 거, 실리콘에도 피어있잖아요. 이중창 꽉 막아놓고 뽁뽁이 하고 4개월 내내 겨울철 동안 환기 안 시켜주면 거기에 곰팡이가 핀답니다. 대류열 손실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앞으로 수증기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증기가 올려요. 그러면 어쨌든 수증기를 차단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수증기, 아주 작은 틈새 하나만으로도 수증기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틈새를 잘 막잖아요. 그러면 대류에 의한 열 손실도 없어져요.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여자분이 서 있는 왼쪽 있는 그림이 노원 이지하우스를 설계할 때 대류열 손실과 전도에 의한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외단열을 하고, 그리고 틈새를 막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디테일이랍니다. 이 디테일을 이용해서 노원 이지하우스를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봤더니 열 손실이 없는 거예요. 열 손실이 있으면 빨간색 틈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파랗게 보이는 쪽은 노원 이지하우스, 방금 그 개발된 디테일로 설계된 건물이고, 그 뒤에 있는 거는 기존의 건축물이라서, 기존에는 건축물들은 새벽 시간에 막 열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흘러나오는 열이 집안을 데피지 못하고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어린 왕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 네, 맞아요. 이 건물의 단열재 보여요? 기밀 필름 보여요? 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보이지 않은데요. 여기서 살아보면 알아요. 얼마나 좋은 집인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전략하게 해놓고 태양광 전지판 붙였어요. 그리고 지열 히트펌프 넣어서 열을 생산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도, 지역 난방이 갑자기 파이프가 고장이 나도 이 집은 뜨거운 물이 나오고요. 이 집에서는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전기를 생산하고 열을 생산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양큼만 생산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에너지 절약 기술로 한 61% 정도 줄였고요. 고효율 설비로 거기서 한 29.2%,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에너지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넣어서 지금 현재 4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에너지 자립률이 91.2% 정도가 됐다고 해요. 네, 여러분 여기서 비용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노원 이지하우스는요, 한 달에 한 42,000원 정도 내요. 42,000원 내고요, 하루에 한 1,379원 정도로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에 세금에 취사의 가전제품에 세금까지 다 낸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곰팡이 없는 주택, 결로 없는 주택, 틈새바람 없는 주택, 이런 주택 살 수 있고요. 이거는 바로 이 헌법 제35조에서 이야기하는 주택이에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정말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지금 기존의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으로 바꿔가면서 건물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게 만든다면 우리도 이 헌법 제35조에 나와 있는 그런 건물에서 살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아까 전에 우리 손석호 교수님 얘기 들었을 때 머리 아팠거든요. 큰일 났어. 네, 막 이랬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랬는데 지금 약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건물에서 탄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제로 에너지 주택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건물도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아까 존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놔야 돼요. 폭염, 혹한, 강수량이 많아지는 홍수, 어떠한 조건이 오더라도 보일러가 잠깐 꺼졌잖아요. 고칠 수만 있는 환경이면은 그건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가 극복만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그것도 관리 가능한 도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미리 대비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대비해야 된다고 국민 인식이 많이 변화된다면, 그리고 이 건물이라는 것은 모두가 주인이에요. 모두가 마음을 바꾸고 인식을 바꿔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집을 빨리 고쳐야 되겠다, 고치지 못한다면 태양광이라도 붙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식을 바꾸고 삶의 반식을 좀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보니까 한국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11톤이 넘는다고 이렇게 11톤? 11톤. 네, 이렇게 근데 나온다고 개개인이 합니다. 탄소 배출을 사실 줄이면 기후 위기를 늦추는데도 큰 도움이 될 텐데, 막상 여러분들 뭐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 개인이 뭐 이렇게 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한철 쌤이 또 그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또 준비를 한 게 있다고 합니다. 지구를 위한 작지만 큰 실천, 함께 또 박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친환경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필환경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필환경? 네, 반드시 필. 저도 뭐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뭐 환경단체에서 하는 그런 공연에 초대되어서 노래 부를 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라는 멘트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반드시 환경을 지키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뮤지션이잖아요. 뮤지션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환경의 메시지를,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담은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들을 저도 발표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뮤지션들이 그런 노래들을 만들고 있어요. 저마다 이유가 있어. 노래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하와이 출신의 잭 존슨이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그 뮤지션은 환경을 실천하는
여러 노래들을 발표하고 앨범을 발표하고 하면서 동시에 태양열로 만든 본인의 스튜디오, 그 미국 서부 쪽에 있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앨범을 만들어요. All the Light Above It Too라는 앨범 자켓에 보면 바다에서 준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들과 함께 앨범 자켓 촬영을 했답니다. 뭐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에 있는 단체인데요. 바라던 바다라는 단체인데 거기는 이제 비치코밍, 바닷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줍는 그런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웠던 그런 작은 그 플라스틱을 가지고 피크도 만들고 역시 또 CD도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는 일상생활을 사는 생활인의 한 사람이니까 뭐 텀블러 같은 것들을 써요. 텀블러 하루에 한 2-3개 들고 다닙니다. 근데 종이컵을 우리가 많이 편해서 쓰는데요. 종이컵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폴리에틸렌 코팅컵이라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안쪽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을 해서 쓰잖아요. 근데 뜨거운 음료를 담았을 때 어떨 때는 너무 오래 담아두면 종이컵이 좀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경험들 다들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안에 있는 폴리에틸렌이 녹아가지고 글쎄요, 내 몸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좀 그런 극단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더 텀블러를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에 이런 문구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비닐봉투는 안 주셔도 괜찮아요. 오. 빨대는 빼주세요. 만든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나눠줬어요. 또 뒷면에는 영수증은 괜찮습니다. 맨날 영수증 드릴까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근데 그거 이미 영수증 뽑아가지고 드릴까요 말까요? 제가 찢을까요?잖아요. 그 전에 먼저 보여주면 출력 자체를 안 하겠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환경을 위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위하는 행동이 위기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해야만 돼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이 신용카드를 건네는 사람, 신용카드를 받는 사람이 흐뭇하고 재미있고 장난스럽게 그 메시지를 더 공감할 수 있다는 거에서 저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한철 씨 얘기 들으면서 나는 어떤 걸 실천하고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고체 샴푸, 설거지 바 비누로 쓰고 있고 또 치약도 고체 치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소소한 실천으로 많이들 또 실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 혹시 뭐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난 이런 거 하고 있다. 저는 텀블러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네. 할인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앞서 폴리에틸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안 먹기 위해서라도 꼭 텀블러 들고 다니고 건강을 있습니다. 위해서도. 우리 크리스티안 혹시 있어요? 저는 그 빨대 같은 거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집에서 좋아요. 이렇게 다시 씻을 수 있는 빨대를 갖고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강의를 들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노력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니까요. 기후 위기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실감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우울해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2050년 서울의 미래를 함께 한번 지켜냅시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기후 위기를 막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이한철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주 희망찬 노래 한 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우리 모두 박수를 통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구를 지키는 슈퍼스타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 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슈퍼스타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네, 2050년에 다시 만나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서울로 왔던 너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되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다같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나는 압니다.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이 바로 슈퍼스타. 고맙습니다.